1월달 제일 중요한 가장 최신 따끈따끈한 판매 현황부터 볼게요. 206만 대가 팔렸고요.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포함 1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순수 전기차가 81만 대 팔렸는데 전년 대비 24% 성장했습니다. 유럽이 34% 성장했어요. 이미 유럽은 작년 1월달에도 30%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상황이, 판매량이.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흔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빌리언스 캠퍼스라고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진 거 보고 놀라셨을 텐데, 그게 어떤 펀더멘탈의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상당히 그런 어떤 매크로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가 결국은 트럼프 자국민들한테 물가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세를 잘못 때렸다가 그게 도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관세가 마치 국내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강하게 뭔가 깨트릴 것처럼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달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 주식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물론 뭐 금요일장 보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야, 미국이 기침하니까 우리나라 막 그냥 폭탄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논리적으로 뭐 틀리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근데 반대로 미국 주식 빠진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주식이 무조건적인 하락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에도 미국 주식 빠져도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든 돈이 미국 주식으로, 수익률이 좋을 때는 미국 주식으로 가지만 돈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수익률을 따라갑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나 대만 주식이나 일본 주식이 수익률이 좋아지면 저는 분명히 수익률로 인해서 돈의 이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 또는 산업별로 많이 올라간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많이 올라간 산업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그것만 항상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삼성전자는 뭐 이게 단기간에 갑자기 이게 위기론이 불거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누적적으로 문제가 쌓여서 그게 골마 터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재미난 게,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죠. 굉장히 갤럭시 S25가 나오자마자 출시 21일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대거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집니다. 왜? 전부 외산 부품을 채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역시도 자사의 엑시노스가 아니라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전량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퀄컴을 채택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요, 삼성전자 휴대폰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20%에서 맥스 25%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열심히 조립한 거 휴대폰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다 가져가는 거는 좀 과하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20% 넘게 가져가는, 상당히 재주는 삼성전자가 부리고, 그죠? 수익은 뭐 여우인 퀄컴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고요. 심지어 퀄컴이 스냅드래곤 엘리트 8 요거가 가격을 3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중도 많이 떼가는데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이익을 깎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심지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요, 당연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써야 되는데 요번에 결정한 게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를 썼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기술적으로 자기네들 제품을 못 쓸 정도로 기술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 걱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세는 HBM인데 여전히 엔비디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영현 부회장님이 가서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젠슨랑 뭐 만났다고 했는데 또 그 뒤로 또 깜깜무소식이에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실제 숫자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완전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잘하고 있던 분야가 있죠.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D램 반도체하고 낸드가 무조건 HBM만 있는 거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D램과 낸드가 훨씬 큽니다. 비교도 안 되게 커요. HBM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전체 D램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30%도 안 됩니다. 될까 말까요? 올해 이제 35%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D램하고 낸드, 원래 잘하는 삼성전자의 D램, 낸드, 일반 레거시 반도체 상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좋아질랑 말락하는데 스마트폰 좋아져도 결국은 가져가는 거는 퀄컴이나 마이크론이 가져가죠. 스마트폰을 빼면 나머지는 PC하고 서버가 남는데 서버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서버가 PC나 스마트폰을 다 못 받쳐요. 근데 PC는 지금 계속 재고가 지금 누적적으로 쌓여가지고 PC 쪽에서는 뭔가 확 이렇게 좋아질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얘기 나오는 게 윈도우 10이 종료되니까 윈도우 11로 넘어갈 때 교체 수요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것도 실제 윈도우 10 종료돼서 11로 얼마나 교체될지는 몰라. 그건 예상하는 거랑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반도체 CXMT가 생각보다 DDR4까지는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DDR4까지 지금 연간 10조 거의 5천억 이상씩 투자해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랑 비교도 안 되죠.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 수준인데 얘네가 DDR4 8기가 기준으로 얼마나 싸게 파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 최소 50% 이상 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어떤 큰 차이가 없으면 삼성전자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이닉스의 DDR4를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형 반도체 DDR3, DDR4 쪽에서도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안 뺏기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안 뺏기더라도 D램 쪽의 가격이 이렇게 저가형 반도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면 같이 동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낸드인데요. 낸드도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평균 4%까지랑 빠졌는데 올해 지금 또 예상되는 게 여전히 1분기, 2분기에도 가격 회복이 안 되고 최소 한 자릿수라고 하면 보통 6%에서 8%거든요. 6%에서 8%까지는 계속 빠질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D램도 빠져, 낸드도 가격이 빠지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속 매출 플러스 이익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금 아주 나쁘게 보는 데는 낸드 매출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올해 2025년에 최대 20%까지 빠진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의 D램과 낸드에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기업용 SSD 쪽에 하이엔드 쪽 여기에 개발에 집중하면서 그냥 저가형 중국과 경쟁하는 거를 급격하게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좀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생산량을 조절해가지고 가격을 하방을 지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격 정상화가 되는 거는 증권사에서는 2분기에 예상하는데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역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만큼 빠르게 회복이 될까? 빠르게 회복되려면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수요 받쳐줄 만한 거는 서버 쪽밖에 없는데 나머지 PC하고 휴대폰 쪽이 너무 지금 생각보다 회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주가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3조 이상의 자사주 소각 같은 또는 또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하는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에 따른 상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플합니다. 스마트폰과 PC 쪽에서 얼마나 재고가 빠르게 회복될 거냐,
메모리의 재고 감소가 얼마나 빨라질 거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정상적인 재고는 대략 5주에서 7주 정도 수준인데, 얼마까지 이게 엄청나게 커졌던 게 뭐냐면요, 메모리 재고가 작년 하반기 4분기 기준으로 18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상 재고의 2배 수준이니까 악성 재고를 다 털고 거기서부터 신규 수요가 막 미친 듯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이고환신이라고 가전제품 살 때 구매 보조금 지급하면서 잠깐 반짝한 거예요. 그게 또 엄청나게 좋아지려면 연속성을 보여야 되는데 연속성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줄 거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계속 기대하는 거는 그나마 PC 쪽보다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 최근에 급격하게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줄어들고 애플 줄어들고, 너무 솔직히 짜증나는 상황인데, 샤오미는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가서 글로벌 전체 점유율을, 중국 시장 말하는 게 아니고요, 14%까지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85%를 담당하는 게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갤럭시 S25 같은, 그죠? $1,000가 넘는, $1,000 뭐예요? $1,500 넘죠? 완전 하이엔드 폰이 아니고요. 실제 시장의 메인을 잡아먹고 있는 거는 $800 미만의 중저가예요. 85%가. 근데 여기 지금 상위 모델에 갤럭시 A 시리즈가 4개나 들어갔거든요. 나머지는 샤오미하고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도 이제 기간이 지나 이제 저가 모델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격차를 애플하고 샤오미하고 글로벌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낄 수 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샤오미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는 또 오포 비보가 글로벌로 치면 생소한데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한, 중국에는 샤오미를 바치는 제2의 제3의 샤오미를 노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위협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AI 서버를 비롯한 HBM을 비롯한 HPC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팅 쪽에서 본원적인 경쟁력 상승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PC 디램에 대한, 또는 모바일 디램에 대한 재고가 얼마나 줄 거냐. 예. 그 재고가 줄지 않는다면 결국은 디램 가격은 올해 내내 계속 연속적으로 분기 기준, QOQ 기준으로 대략 정말 선방하면 뭐 한 5% 하락하는 수준?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10%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주가로 치면 박스권을 그렇게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 하이닉스는 그래도 HBM의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42%까지, 영업이익에서 42%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50%에서 55%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는 HBM을 팔면 마진이, 올해 25년도에 하이닉스 마진이 한 40% 된대요. 엄청난 마진이. 그 HBM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HBM 팔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D램의 5배 정도 비싸요, HBM이. 그러니까 HBM 하나 팔면 일반 D램 많이 못 팔아도 일반 D램 5개 파는 거랑 똑같은 형태인 거죠.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비싼 HBM 많이 팔면 일반 D램이나 낸드에서 까이는 실적 충분히 벌크업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줄기차게 삼성전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 내려오면서 그 뒤로부터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HBM의 쇼티지 현상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HBM 부족하면 삼성전자 것도 쓰고 하이닉스 것도 쓰고 마이크론도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혜를 볼 수 있죠. 근데 HBM의 쇼티지로 수혜를 보는 기업을 산다고 하면 하이닉스 사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HBM이 부족하면 요걸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HBM만 필요하진 않고요. 저전력 반도체라고 LPDDR5, 요게 당연히 삼성전자 가장 잘하고요. 생산이나 전체 DDR5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HBM 쇼티지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HBM 수혜주는 당연히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고요. HBM 때문에 같이 커질 LPDDR5라고 하는 저전력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수혜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추가적으로 칩에 대한 수출 규제랑 관세 부과 때문에 화요 기준으로 반도체주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삼성전자는 HBM3 8단 12단을 아직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단 12단을 공급하면 그럼 그때 하이닉스랑 격차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건데 하이닉스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는 이미 12단까지 납품해서 HBM4를 올해 상반기 안에 양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술의 격차는 계속 삼성전자가 요만큼 따라오면 하이닉스는 이만큼 달아나는 형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격차가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 시장 내 쇼티지의 최대 수혜를 그냥 온전히 다 누릴 것 같고요. HBM 시장 내에서 기술과 이런 공급의 리더십을 하이닉스가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있는 게 HBM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설계에 대한 또 이슈도 있어요. 설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HBM이 결국은 D램을 쌓는 건데 D램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근본적인 메모리 경쟁력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D램에 대한 부분도 삼성전자는 설계 그걸 봐야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D램을 바탕으로 3 12단 재설계 제품이 엔비디아 인증을 새로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B 나노 DDR5 하고 1A 나노 HBM3 요게 둘 다 결국은 HBM하고 같이 가는 건데, 지금 1B 나노 쪽에서는 그 수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제 HBM4에 사용된 1C 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직 테스트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1B 나노랑 1A 나노가 수율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거. 근데 삼성전자 회복되는 동안 그럼 TSMC는 수율이 어떠냐? TSMC는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나 윗단계까지도 지금 생산 수율이 7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거기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열심히 지금 그 뭐 파운드리나 이 HBM DDR5 쪽, 그다음에 그 1A, 1B 요 나노 공정 쪽에서 수율을 개선하고 있지만 선도 업체랑은 계속 좀 그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전년 4분기 기준으로 16.9%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매출로 16.9%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2.2%로 오히려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36.6%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몇 프로냐? 39.3%예요. 그러니까 1.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굉장히 하이닉스가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역시 올라와서 22.4%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먹는 시장인데, 하이닉스는 이미 12단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최상위 품질,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기술 난이도는 HBM3 E 12단인데 이거 독점 공급하고 있죠, 이미 엔비디아에. 그리고 마이크론이 그 밑단계인 8단을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8단도 공급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뒤처지는 거죠. 계속 뒤처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HBM 제품 D램 가격이 평균 5배 이상 되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반 D램 못 팔아도 HBM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걸 계속 벌크업을 해주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격차 때문에 수혜를 받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젠슨왕이 재미난 얘기 한 게, 오픈 AI나 중국의 딥시크나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죠? XAI 거기서 그록3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생성형 AI 모델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똑똑한 답을 얻을 수 있을수록 추론 모델이 100배 더 많은 HPU,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블랙엘 같은 고성능 AI 가속기가 더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탈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부각받고는 있지만 성장하는 주문형 반도체 아식 역시도 학습형보다는 추론에 더 무게를 두는 큰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이뤄내는 AI 생태계는 여전히 굳건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이닉스가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물론 아식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대표적인 브로드컴, 그 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 뭐 퀄컴 이런 쪽에 다수의 그 빅테크와 연결된 패밀리스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모두 HBM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받기 위해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마 엔비디아 매출하고 이익의 비중이 이제 하이닉스가 매출로도 이익으로도 40%대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차세대 그 루빈 거기도 아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좀 가장 빨리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그 최근에 또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 쪽 잘 안 되니까 헬스케어나 자율주행이나 이쪽으로 상당히 어플리케이션을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원래 FSD 풀셀프 드라이빙 테슬라 거에 삼성전자 칩이 들어갔는데 테슬라가 삼성전자에서 TSMC 5나노 공정으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파운드리가 더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나갈 때는 20%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11%까지 떨어졌고요. TSMC는 거의 뭐 66%? 뭐 이렇게까지 절반이 뭐죠? 60%가 넘어가는 수준이고.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결론적으로는 티어 1,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쪽 빅테크 그거를 잘 못 받고 있으니까. 빅테크 중에서도 물론 삼성전자가 AMD 수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AMD랑 이제 엔비디아 그 격차가 너무 큰 거고, 사실은. 그래서 티어 1 고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고성능 컴퓨터도 못 받고, 그래서 계속 뭐 자율주행 쪽이나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 받고 있는데, 심지어 그쪽도 중국에 이제 그 SMIC라고 있거든요. SMIC. 중국의 SMC. 여기도 지금 파운드리 쪽도 메모리 반도체도 CXMT를 만나서 힘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 파운드리 쪽도 중국 업체들, 뭐 YMTC나 SMIC 이런 데 계속 지금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1등 업체인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가 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70% 넘게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2나노 수율이 30%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근데 그 30%를 개선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자체적인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도 다른 데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적자폭을 계속 키우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문제는 이 HPC 쪽,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 쪽의 고객사를 계속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국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SMIC나 YMTC가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자국 거가 아닌 삼성전자 거를 쓸 이유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네. 아니면 뭐 삼성전자 그 휴대폰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그걸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뭔가 컨택을 하는 그런 뭐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사실 샤오미나 뭐 오포나 비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중국 내에서는 뭐 점유율이 많이 뺏긴 상황인 거고.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HPC 쪽 고성능 컴퓨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TSMC 쪽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일부 물량이라도, 네. 왜냐면 그 시기와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건데, 계속 빅테크가 적자임에도 계속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72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고, 아마존 650억 달러, 뭐, 메타도 뭐 600억 달러, 구글 이제 발표 안 했는데, 뭐, 구글도 최소한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데, 그 투자의 시기를 놓치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AI 생태계에서 완전 도태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냥 TSMC의 캐파는 정해져 있는데 TSMC 캐파를 뭐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아마 당연히 뭐 브로드컴 입장에서도 퀄컴 입장에서도 또 아까 대표적인 삼성전자 열심히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AMD 입장에서도 결국은 삼성전자가 TSMC의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뺏어 와주길 상당히 고대를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TSMC가 지금 목에 다 차서 파운드리가 맡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물론 뭐 점유율이 11%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해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주가 반등하려면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사줘야 되잖아요. 많이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표 보시면 원래 20% 넘는 코스피 시총 비중에서 15%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5% 정도 비중을 줄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도 그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 HBM AI 시대에 맞는 고성능 컴퓨팅에 들어가는 AI 가속기 시장을 전혀 지금 하이닉스한테 완전 주도권이 뺏겨서 이거 얘네가 쉽게 주도권 회복할 수 있겠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있는데 다만 최근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 못지않게 주가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주주환원이거든요. 이 회사가 주식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냐인데 그게 지금 뭐 3조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삼성전자 주가는 중요한 건 반도체이지만 실제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까 뭐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갤럭시 S25가 잘 팔리면 퀄컴이 가져가고 마이크론이 가져간다고 그런 말씀은 현실적으로 드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갤럭시 S25가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휴대폰 쪽이 조금 더 크거든요. 휴대폰 사업부가 매출의 40%, 영업이익의 40%를 담당하니까 계속 이 휴대폰이 계속 잘 팔리면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요새 삼성전자가 신규 사업을 열심히 지금 뭐 심지어 요새 미용 의료 쪽에 뭐 클래시스 인수설도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대했죠. 그렇게 신규 성장 동력을 잘 지금 초창기에 지금 잘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좀 부진한 부분을 조금 버크업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아마 외국인 투자자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이면 기관 투자자는 저는 따라 붙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주가가 뭐 많이 빠져서 매력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글로벌적인 이슈나 모멘텀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4만 원 후반까지 빠졌다가 5만 5천 원까지 올라온 거는 뭐 주주 환원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올라온 거고 여기서 이제 더 가려면 본질적으로 제일 베스트는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게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크니까 그거가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삼성전자 갤럭시 S25 휴대폰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게 계속 좀 장기간 유지된다는 거. 두 번째는 봤더니 CXMT하고는 뭐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CXMT가 뭐 DDR4에서 뭐 쫓아봤자 삼성전자랑 여전히 갭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AMD 외에 마벨 테크놀로라든지 지금 시장에 지금 아식 주문형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다. 그런 모멘텀들이 나와야지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일반 디램과 낸드 가격 역시 진짜 말 그대로 뭐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2분기 안에 빠르게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가격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 결국 일반 디램과 낸드에 대한 포지션이 가장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높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그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주가 반등하는 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따른 2차 전지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악재라는 게 결국은 세액공제 같은 거가 폐지되고 IRA 정책이 축소된다는 건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뭐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공장 지은 것들이 혜택 받는 거는 사실은 첨단 생산세 공짜 AMPC인데, AMPC는 제 얘기가 아니라 뭐 대표적인 2차 전지 그룹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에서도 밝힌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IRA 폐지 우려는 정확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에서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엄청난 투자가 진행됐고 그 안에 엄청난 많은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에서 고용을 유발했기 때문에 뭐 IRA 보조금 자체가 변경되거나 일부 축소될 수는 있지만 이걸 폐기하는 방향 자체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으로 되게 크다고 봐요. 왜냐면 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인데, 이거 얼마나 세액 공제가 없어지는 거야, 얼마나 기업들이 이익이나 매출에서 손실을 보는 거야, 그런 측면인데, 지금 사실 그거보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차 자체가 얼마나 잘 팔리냐 많이 팔리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말씀하신 트럼프 정책에 따른 악재는 저는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뭐 여기서 얼마나 뭐 트럼프 이슈를 울겨먹어서 할 거냐? 2차 전지를 투자하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본질에서 좀 벗어난 거라고 보고요. 국내 고객사들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납품하는 미국과 유럽 공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어놓은 공장, 그거를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관세 때문에 어떤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배터리 업체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그냥 최종적으로는 그 배터리 업체한테 공급을 받는 완성차 업체도 당연히 타격이 있죠.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이 캐나다 공장 지은 거 전면 다 투자 축소하고 다 이제 철수할게요 하면, 그럼 그렇게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걸 받아가려고 하는 포드나 현대차가 갑자기 그 상황에서 신규 원재료 조달처를 어떻게 구하고, 그 시기와 그 시간과 그런 시행착오를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것이며, 그죠? 심지어 새로운, 예를 들어 전구체 업체를 뭐 하나 신규로 뚫어서 하려고 해도 지금 기존 거 잘 쓰고 있는, 예를 들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를 쓰고 있는 엔지니어가 괜히 갑자기 중국산 전구체 썼다가 문제가 나면, 저는 엔지니어 생활을 10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그거 감당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어떤 뭔가 축소나 이런 거 되는 거를, 그러면 온전히 그냥 우리 배터리 업체가 다 떠안을 거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등장으로 외부 환경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배터리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이슈가 생겼지만, 그게 뭐 어떤 본질적인 거를 깨트릴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불확실성 때문에 얘기하신 대로 주가 측면에 반영되고 있지만, 결국은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그 밑단의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그 회사들만의 가진 본연의 경쟁력, 본질적인 경쟁력,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SK온, 그 밑단의 포스코 퓨처엠, LG와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LNF,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회사들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냐 올라가고 있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트럼프 정책보다 실제 전기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냐 못 받냐,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 배터리는 당연히 많이 팔릴 거고, 그 배터리가 많이 팔리면 그 밑단에 들어가는 소재 회사들 많이 팔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릴지는 매달 데이터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1월 달에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월 달 지금 스타트 좋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최대 적이죠. 중국을 미국만 견제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유럽이 3월 5일 날 굉장히 중요한 액션 플랜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제하는 안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환경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2차 전지 업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1월 달 제일 중요한 가장 최신 따끈따끈한 판매 현황부터 볼게요. 206만 대가 팔렸고요.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포함 1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숫자가 보여주고 있고요. 순수 전기차가 81만 대 팔렸는데 전년 대비 24% 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럽하고 미국을 봐야 되잖아요. 유럽이 34% 성장했어요. 또 이거 가지고 뭐 기저효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유럽은 1월 달에도 작년 1월 달에도 30%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상황이. 판매량이 좋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1% 팔렸어요.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1월 달 배터리 탑재량이 64기가와트. 요 수치는 좀 기억해 두세요. 아, 월에 배터리 출하량이 좋을 때는 한 64기가와트 정도 되는구나. 아, 배터리 투자한다면서 월에 얼마 배터리 출하량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투자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중에 중국이 36이고요. 미국이 9기가와트예요. 미국 수치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아, 미국은 월에 한 9기가와트 정도 되는구나. 32% 증가했어요. 그렇게 그 업황이 침체다 얘기하는데 32% 증가하면 굉장히 선방한 거 아닌가요? 유럽은 14기가와트예요. 34% 증가했어요. SK온이 이번에 1월 달에 제일 좋았어요. 2.95기가와트로 35% 증가했고요. LG엔솔이 좀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10% 성장했습니다. 6기가와트. 삼성 SDI가 24% 감소하면서 제일 부진했어요. 2기가와트. 그래서 굉장히 SK온이 이번에 선방했다. 그 다음에 CATL이 25기가와트로 CATL이 뭐 대략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양극재 출하량이 13만 9천 톤인데 LFP가 7만 5천 톤, NCM 811이 2만 6천 톤, NCM 622이 1만 1천 톤, NCM 523이 1만 8천 톤, NCA가 7천 톤. 아, 그러면 양극재 출하량 중에 LFP가 여전히 한 25%에서 30% 증가했구나. NCM 시리즈는 811이나 622이나 한 10에서 15% 증가했구나. 요 정도 수치는 알아두셔야죠. 그러면 유럽에서 왜 그렇게 좋아졌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요. 전기차 가격에 대해서 프로모션 했고요. 정부가 보조금 주든 말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프로모션 주고 뭔가 차별화된 정책을 하면 당연히 소비자 선택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보조금 의존하지 않더라도요. 그 다음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면 전기차가 계속 가격 경쟁력까지 얻으면 가능성 해볼만 한 거죠. 그 다음에 3월 5일날 액션 플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탄소 배출 규제 완화한다? 원래 1년 안에 벌금 엄청 때리긴 했는데 그거 3년 유예해준다? 그러면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만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전기차 보조금 다시 주겠다고 하면 지금 보조금 없이 지금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에서 지금 뭐 50%, 30%씩 성장을 해요. 지금 올해 지금. 그런데 이거 전기차 보조금까지 주겠다고 하면 더 좋아지겠죠? 환경이. 그 다음에 유럽에서 역내 생산 강화를 하겠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이미 인프라 깔고 있는 헝가리나 폴란드에 이미 인프라 깔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죠. 중국 CATL이 엄청나게 인프라가 뭐 유럽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지만 15기가와트 정도예요, 지금. 독일에 CATL이. 근데 앞으로 4년 안에 헝가리의 100, 스페인에 50기가와트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CATL이 헝가리랑 스페인에 기가와트 늘릴 동안 그럼 SK온하고 삼성 SDI나 LG엔솔은 그냥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잖아요. 이미 국내 배터리 3사 유럽 공장 캐파가 220이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전기차로 치면 320만 대 물량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점유율 떨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원래는 합산 점유율이 51%인데 1월 달 기준, 1월 달만이에요. 전체 앞으로 예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1월 기준으로 지금 35%까지 떨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이랑 지금 헝가리 공장, SK온 헝가리 공장이 가동률 박살이 난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유럽이 미국처럼 강력하게 우리 유럽에서 공장 지어서 생산한 거 아니면 엄청나게 관세 때리겠다고 하면 그거에 제일 직격타를 맞는 거는 중국의 CATL하고 BYD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3월 5일 날 얼마나 강력한 유럽에서 액션 플랜이 나오냐, 좀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매력적인 전기차입니다. 매력적인 전기차가, 자, 첫 번째 이제 요번에 1월 달에 기아 EV3가 또 5,000대 넘게 팔렸거든요. 심지어 EV3가 스페인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린 전기차 1등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저가 전기차, 소위 말하는 EV3 같은 전기차들이, 폭스바겐도 지금 3천만 원 미만대 ID2 올이라고 이거를 내년 2026년에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기아는 EV3보다 더 싼 EV2를 유럽에서 이제 신차를 공개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전기 세단, EV4, EV 시리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EV2, EV4. 그리고 지금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9,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쪽 시장도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6가 나옵니다. 아이오닉 6.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가 대략 7종 정도가 25년하고 26년 걸쳐서 신차가 나와요, 지금. 스텔란티스 요번에 1월 달에 판매량 엄청 좋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그 휘발유차의 가격은 인상시키고 전기차의 가격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미난 게 그 글로벌로 2025년도에 자동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경제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는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여기서 전기차를 선택할 때 정부의 인센티브, 보조금 말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30%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그냥 싸고 매력적이고 신차가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하면 경제성 보고 사겠다는 건데, 그런 경제성을 갖춘 전기차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25년도, 26년도, 27년도에 3년 연속으로 최소 30종 이상, 최대 50종 가까이 신차가 나온다는 거고요. 유럽이 지금 중국 BYD나 CATL이 자국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보고 있죠. 근데 그나마 그 BMW 정도가 중국에서 엄청 잘 팔려가지고 중국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내치지 못했는데, 지금 엄청 짜증날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BMW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중국이 유럽한테 야금야금 단물만 빨아먹고 유럽이 팽당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CO2 규제 강화되는 거를 최대한 유럽 완성차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이 3월 5일 액션 플랜에서 중국 차들에 대한, 특히 중국 차들 너네 유럽 와서 공장 지어서 해, 그런 부분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GM 공장을 이용해서 차를 만들면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마 미국 내에서 관세를 현대기아차가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방안이 있거든요. 지금 이미 현대기아차가 GM 공장에 의해서 르노 그 차를 양산하겠다고 그런 밝힌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 생산동맹 체결하면 현대기아차가 사실 GM하고 쓰면 기존에 LG에너지 솔루션만 배터리 쓰다가 다른 배터리 체인들한테 이 완성차들 간의 이 협력 동맹이 생기면, 플랫폼을 공유를 하면 기회가 없었던 삼성 SDI도, 왜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나 리비안에만 납품하다가 왜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현대차가 이 GM 공장 그 플랫폼 쓰니까, 그러면 삼성 SDI가, 그러면 현대차의 제네시스 모델에 삼성 SDI 배터리 들어가 있다. 심지어 GM 공장에서 쓰는, 뭐 예를 들어 르노에 들어가는 또는 스텔란티스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기존에 현대기아차를 못 들었는데 GM이나 르노 공장, GM하고 합작 공장을 쓰면서 새로운 양극재 밸류체인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장비 업체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끼리 그 동맹을 하면서 나머지 배터리 밸류체인들한테는 신규 고객사를
자기네들은 현대기아차 다이렉트로 못 들었는데 GM하고 르노 공장을 써? 그 GM 공장에서 우린 납품한 이력이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납품을 못했지만 GM에 납품한 이력으로 한 쿠션 들어가서 GM 쿠션 받고 현대차 들어가는 형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밑단의 밸류체인 업체들한테는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동맹이 최근에 엄청 그 대형 이슈도 있었잖아요. 어디죠? 닛산하고 혼다하고 합병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취증이 되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동맹이 더 커질 거고, 그 생산 동맹이 커지면 나머지 밑단에 있는 회사도 오히려 기회가 새로운 예상치 못했던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좀 추론해 볼 수 있냐면 뭐 에코프로 BM이 우리는 삼성 SDI 의존도가 너무 높았는데 삼성 SDI 의존도 높이고 이미 외부 고객사 이거 뭐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부 고객사 어떻게 타진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2-3개 샘플 테스트 납품 중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고객사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완성차 입장에서도 파나소닉한테 배터리를 몰빵 주다가 당연히 LG엔솔이랑 CATL이랑 쪼개며 가격 협상력도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밑단의 소재 업체들한테는 새로운 신규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체들의 이 생산 동맹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LFP 관련돼서 이미 굉장히 국내 업체 중에 아마 LNF가 가장 빠르게 지금 LFP 양극재 파일럿 라인 구축해서 내년 정도에는 본격 양산하겠다고 밝혔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LFP보다는 하이 망가니치 쪽을 하겠다고 했고, LFP를 보완한 또는 LFP 배터리랑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 신규 배터리가 아마 요번에 2025년 인터배터리에서 그런 기술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 양극재 업체들의 생산 캐파를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17만 톤까지 낮췄고요. 그 다음에 그 에코프로비언 같은 경우도 지금 25만 톤인가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최대한 낮췄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2027년에 71만 톤을 3년 뒤로 미뤄서 2030년에 71만 톤이니까 낮출 대로 낮췄으니까 생산 캐파에 대한 추가 더 여기서 낮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캐즘이나 여러 가지 유럽에서 중국과의 경쟁, 미국에서 트럼프 관련된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캐파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캐파에 대한 양극재 떨어진 가격, 그 다음에 최근의 환율, 그런 거 보면 대략적인 매출이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합리적인 다시 밸류에이션을 재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전망은 어떤가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에 대한 매출 비중과 이익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포지션이 좋아져야 돼요.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올해 드디어 이제 수산화 리튬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건데 전체 매출과 이익으로 치면 10%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 있게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30% 이상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철강 쪽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38.02%의 잠정적으로 덤핑 관세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무조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국내 이제 그 후판 가격 기준으로 중국산은 82만 원, 포스코께 9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평균 덤핑 관세 33.9%를 적용한다. 평균가를 적용하면 수입 유통가보다 드디어 국내 유통가가 싸집니다. 그럼 이게 포스코 입장에서는 후판 마진이 톤당 16만 4천 원 정도가 개선되면 전체 포스코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8,700억이 증가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현대제철이 아마 2,300억 증가될 겁니다. 그다음에 포스코는 인도 1위 하면 보통 타타스틸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2위고요.
JSW랑 그룹이랑 지금 500만 톤 규모 인도랑 일반 제철소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지금 이미 중국 제쳤잖아. 1등이거든요. 여기가 자동차 건설용 자재 뭐 조선 중심으로 철강제 수요 늘어나면 당연히 인도 1등 철강사 JSW 합작했으니까 포스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10월 달에 아르헨티나 25,000톤 수산 리튬 공장 드디어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하죠. 그래서 아마 올해 예상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1년 빨리 6만 광석 리튬 25,000톤, 염호 리튬 43,000톤에서 65,000톤, 65,000톤 체제가 내년부터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심지어 지금 1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투자해서 아르헨티나 염호 25,000톤 2단계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만 3단계 공정까지 다 투자가 완료되면 10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10만 톤. 근데 지금 리튬 재밌죠. 지금 리튬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이 진행됐던 프로젝트들이 돈이 없어서 중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중간에 철수해서, 또는 리튬 가격 박살난 거를 버티지 못한 리튬 업체들만의 치킨 게임이 진행돼서 상당 부분 다 나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 머지않아 남아있는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아마 아르헨티나 연 10만 톤에서 최종적으로는 43만 톤 최대까지 가면 43만 톤이면요 탑3예요. 글로벌 탑3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가 비핵심 자산이나 저수익 사업, 돈 안 되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61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비핵심 자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얼마 확보했냐? 2조 1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 인력 구성할 때 2차 전지 소재 쪽을 뭐 리튬 사업부, 니켈 사업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하면서 2차 전지를 강조하겠다는 걸 밝혔는데, 그걸 통합으로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을 좀 축소하는 의미가 아니냐, 그런 좀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니켈보다 30% 정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고망간간, 이거 어제 기사예요. 지금 광양 LNG 터미널에서 포스코의 고망간강 이거를 20만 킬로리터급 LNG 탱크 7호기를 한창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이 LNG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가장 트럼프의 최대 수혜가 LNG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LNG 사업을 좀 낙점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주력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조 450억을 투자해서 광양에 93만 킬로리터의 LNG 이 터미널, 저장 용량을 갖춘 LNG 터미널을 해서 그 LNG 터미널에 저장 탱크에 고망간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제2 LNG 터미널까지 완공하면 총 133만인데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전 우리나라 국민이 약 40일 동안 난방용 가스를 쓸 수 있는 양이래요. 엄청난 양이고요. 그래서 LNG 쪽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신규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신규로 또 하는 게 최근에 다시 주목받는 게 이 수소환원 제철이죠. 하이렉스라고 하는 수소환원 제철인데, 이게 화석 연료 대신에 수소를 써가지고 철을 생산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글로벌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마 3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철간석하고 화학이 반응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하는데, 수소로 하기 때문에 물로 발생해서 완전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수소환원 제철로 다 바뀔 거라고 보는데, 아마 수소환원 제철 2030년까지 완료하고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소환원 제철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먼 미래긴 한데 요게 계속 어떤 모멘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비핵심 자산 정리하고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가는, 그러니까 뭐 여기는 굉장히 좀 그 인력 구성을 다르게 하면서 좀 2차 전지 뭔가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는 것처럼 이게 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이 좀 좋아질 거로 보고, 두 번째는 철강이 가격이 더 안 떨어지려면 중국에서 공급량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국도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공급량을 늘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가, 중국 경기가 내수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프라 쪽 투자를 하는 거에 철강이 쓰이면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물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해외로 나오는 물량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때린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때린다고 하고 계속 지금 때린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공급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중국 공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뭐 공포? 그거를 조금 지금 벗어나는 단계는 아닌가 그렇게 봐서 아마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산 후판에 대한 이 반덤핑 이것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정이 난다. 그러면 뭐 8,700억이 이익이 더해지는 거고 수산화 리튬 쪽 그 아르헨티나 리튬 정상적으로 양산되는 거 물량 올해 아마 이익 반영되면 올해는 이제 6만 5천 톤까지는 안 되고 한 대략 4만 3천 톤이면 4만 3천 톤에 계산해 보세요. 리튬 지금 박살난 그 리튬 가격 박살난 거 곱하기 이게 리튬은 철강하고 게임이 안 돼요. 마진이 못해도 아르헨티나랑 그 광석 리튬 섞으면 25%에서 제가 봤을 때 40%까지도 이익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포스코가 엄청 보수적으로 이익을 23%로 잡아놨더라고요. 컨퍼런스 콜에. 그래서 그럼 뭐 포스코 컨퍼런스 콜에 맞춰서 25% 이익 잡아도 최소한 더해지는 이익은 5천억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나 생산될지 그걸 봐야 돼. 생산량 기준으로 계산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20만 원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빠졌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포스코홀딩스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업황에 주목할 만한 이슈나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량을 조금 늘리고 있다는 거고요. GM이 일단 전기차 판매 목표를 30만 대로 잡으면서 판매량을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 말고 테슬라도 올해 25%에서 30% 정도 목표를 좀 증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완성차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있었죠. 그 생산 동맹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밑단에 이제 밸류체인 소재 업체들한테 새로운 고객사 컨택의 기회가 좀 생긴다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을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하고 있는데 그 저수익성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구미 양극재 공장, 구미는 사실 10,000톤밖에 생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연에 18만 5천 톤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그러니까 가장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쪽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구미공 양극재 공장을 정리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 쪽에 지금 사업을 지금 축소하고 있거든요. 음극재 가동률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OCI랑 합작한 음극재 소재 관련된 P&O 케미칼 지분도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이 흑연 쪽보다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도 흑연 대신에 이 실리콘 음극재 개발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좀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선택과 집중이라 해서 모든 투자를 다 끊냐? 그건 또 아닙니다. 캐나다 이쪽 GM하고 합작하는 캐나다 법인에는 오히려 5천억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캐나다 퀘벡주에다가 연 3만 톤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고 리튬 중심의 광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이나 모두 이 밸류체인 내재화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도 투자하고 에코프로 BM도 투자해서 그린에코라는 인도네시아 현지 니켈 재련소 그린에코 여기에서 실제로 그린에코를 통해서 니켈을 조달받아서 그 니켈을 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전구체를 만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를 통해서 에코프로 BM 양극재로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엄청나게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가격을 상당히 LFP 배터리 못지않은 가격대로 맞춘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좀 예상했던 소위 말하는 그 뭐 하이망간이라든지 다양한 LFP 양극재 신규로 개발해서 그쪽도 포지션을 늘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신규로 개발했던 또 얘기 많이 나왔던 게 미드니켈이거든요. 요런 미드니켈, 뭐 LFP 양극재, 그다음에 하이망간, 망가니츠 요런 쪽이 생각보다 좀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중국하고 합작했던 부분들은 뭐 전면 취소되거나 중단되면서 이런 투자가 상당히 조정이 되고 있다. 네 번째는 리튬과 니켈의 가격 하락이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보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말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더 요거 그림 재밌어요. 이거 조업 자동화 프로세스인데요. 포스코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공장에 실제 투입을 하고요. AI 기술이랑 결합돼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도입되면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생산 공정의 혁신이 되면서. 그러니까 비용단에서 줄어들면 당연히 그게 마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포스코가 도입하면 당연히 LG나 에코프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포스코는 사실은 어떤 로봇 회사를 갖고 있죠? 뉴로메카는 로봇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LG는 이미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라는 로봇 회사 지분을 또 갖고 있고, SKO는 유일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를 갖고 있죠. 그런 자동화, AI 기반의 이런 공정의 혁신이나 그런 부분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생각보다 전기차의 부진을 다른 부분에서 좀 벌크업이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데, 테슬라를 예를 들면 ESS가 전년 대비 100%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0%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30%까지 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 있다. 왜냐면 중국이 미국에서 LFP 배터리로 ESS 시장을 꽉 잡았는데, ESS 시장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미국이 철저하게 지금 배제하는 그런 정책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 CATL이나 BYD의 ESS 배터리가 배제되면 그 자리를 국내 배터리가 좀 반사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국내 2차 전지 업황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쵸. 중국을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해주면 그거에 대한 반사 수혜는 우리나라가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갈등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본질적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배터리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이 중국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쟁력이 계속 좀 보완되거나 강화되는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뭐 캐즘 얘기도 나오고 성장률 둔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배터리 업체나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왜냐면 재미난 게 유럽에서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60kWh 배터리가 팔린다면 미국은 평균 100에서 110. 그러니까 차가 뭐 큰 차, 픽업 트럭도 있지만 뭐 대형 SUV 이쪽도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선 이런 게 부각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은 너무나 많은 지금 협력 또는 뭐 생산 동맹 또는 투자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중 갈등 심하다면 심해질수록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해주면 견제해줄수록 그거에 대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가 특별히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뭐 파나소닉 외에는 우리나라 업체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분명한 호재다. 근데 그게 갈등이 지속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뭐 이슈나 뉴스나 이런 모멘텀으로 좀 계속 나와줘야지 그런 게 주가 측면으로 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전망은 어떤가요? 네, 에코프로는 사실 어렵죠. 말씀드린 게 많이 엄청 부담이 되고. 근데 에코프로도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그래서 에코프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왜냐면 에코프로도 뭐 고점 대비 70% 넘게 빠지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 됐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고 뭐 얼마나 더 빠질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재 수직 계열화에 포스코나 LG그룹 못지않게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 같고, 조금 늦었긴 한데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란 자회사를 통해 2028년부터는 3만 톤의 실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고 해요. 포스코홀딩스만 수산화 리튬을 생산했거든요. 에코프로는 다른데 미국에서 수산화 리튬 싸게 사와서 싸게 재련 가공한 건데 실제 생산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생산 캐파 관련돼서 투자를 오히려 지금 다른 데는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5천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특히 해외 투자에 3,500억 집행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도 역시 LFP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LFP 관련돼서 샘플을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면 그 시간 안에 빠르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LNF가 이 LFP,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빠르게 LFP를 빨리 캐치업을 해서 빨리 이거 생산을 하면 충분히 중국의 LFP하고 싸워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에코프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포스코나 LG그룹에 비해서 자금력이 딸리죠. 그래서 회사채도 조달하고 여러 가지 자본력 측면에서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막 대기업이 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금력, 재무구조, 부채 비율, 뭐 유동성, 이런 걸 어떻게 좀 벌크업할 거야. 저는 그게 좀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 BM도 중요한 건 고객사를 얼마나 삼성 SDI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할 거냐, SK온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시장에서 제일 탑티어인 LG엔솔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밝힌 게 우리 외부 고객사가 이미 두세 개 이상 그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건식전국 공정에 들어가는, 건식전국 공정 하는 데는 LG엔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LG엔솔에 들어간다.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LG엔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기술력에서는 뭐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우위에 있으면 우위에 있지, 그 기술력이 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세 번째는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유럽에 많은 공장 그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럼 유럽 공장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1월달 데이터가 유럽에서 전기차가 20에서 30%만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당연히 유럽 회복에 대한 수혜를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볼 거고요. 그거보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결국은 신규 완성차에 직납을 하든 LG엔솔을 뚫든 이 고객사 확대,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LG엔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얘네 계속 얘기해요. 비밀일지 협약에 따라 자세한 내용 언급하기 어렵지만 상반기에 신규 업체에 대한 수주가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되게 부진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새로운 전기차의 포지션이 줄어든 만큼 ESS가 벌크업을 해주면 배터리 업체든 소재 업체든 버틸 수 있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전기차 말고 ESS가 17%까지 늘어났어요. 전동 공구도 비중이 오히려 줄지 않고 14%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나중에 올해 상반기 회복이 어려워서 하반기까지 만약에 딜레이 된다고 하면 그 전기차의 의존도를 다른 시장,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빠르게 벌크업을 하면 다른 데 실적 깨지는 것보다 훨씬 줄어들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럼 ESS 매출 비중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000억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게 122% 성장한 거예요. 올해도 못해도 50%에서 100% 이상 성장한다고 보면 ESS 쪽 양극재가 예를 들어 매출 사이즈가 5천억 뭐 이렇게 사이즈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보다 ESS가 마진이 좀 더 좋아요. 심지어 마진도. 그래서 이쪽에 ESS 매출 비중을 에코프로 그룹 쪽도 빠르게 늘릴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이 완성차 업체 직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란 탑티어 확보할 수 있겠냐, 그거. 그 다음에 헝가리 공장. 에코프로의 유럽 내 주요 생산 거점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유럽 내에서 유럽이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그 수혜는 저는 에코프로가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결론적으로는 전체 출하량을 이제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되는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거는 77,000톤 출하량. 그런데 올해 지금 83,000톤으로 상향된 레포트가 있고요. 올해는 얘네 NCM하고 NCA 다 하는데, NCM 쪽이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한 40% 가까이 빠졌으니까 NCM이 그냥 40% 빠진 거 본전 수준만 회복돼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CO2 규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완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O2 규제 계속 강하게 나와야 되고, 삼원계 배터리 원가의 40% 차지하는 니켈 수급이 아까 말씀드린 그린 에코를 통해서 양극재 완벽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하면 실제로 저가 LFP 양극재랑 싸워도 가격에서 승부할 만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양극재 가격을 2026년도에 내겠다. 2026년도가 내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양극재에 대한 가격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매 분기마다 3개월마다 가동률을 체크하셔야겠죠. 이게 40% 밑에까지 가동률이 떨어졌다가 유럽 좀 회복되니까 가동률이 지금 67%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배터를 가서 또 가동률 회복해서 다음 달에 나오면 또 업데이트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출하량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가동률이 조정되고 있으니까 결국 핵심이 에코프로 BM이니까, 에코프로 BM 회복되면 에코프로 머티는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도 여기서 지금 더 나빠지기는 좀 쉽진 않는데, 중요한 건 포스코나 LG에서 자금력이 딸리니까 이제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자본 조달을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출과 이익을 더 다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받아주면 오히려 올라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는 재무 구조가 부족해서 계속 나중에 큰 회사에 문제가 생기겠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더 심하게 박살이 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돼서 철회했다고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코스피 이전 상장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코스닥에서 시가총, 그러니까 상위권이잖아요. 에코프로 BM이 2등이고 에코프로가 4등인데, 여기서 더 그걸 단단하게 다지고 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은 추후에 진행해도 그거는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오해?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어디가 좀 가장 매력적일까?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심플해요. 양극재만 해도 너무 치열하죠? 포스코 퓨처엠, LG와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LNF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하는 전구체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 없어요. 에코앤 드림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진짜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할 것 같은데, 이게 또 폭풍 성장한다고 하면 또 이거 제목을 또 무섭게 달 거 걱정되는데, 아무튼 에코프로 머티가 치명적인 약점은 이제 에코프로 BM만 납품했다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에코프로 BM만 납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구체는 당장 국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를 얼마든지 포스코 퓨처엠에도 납품할 수 있고, 코스모 신소재에도 납품할 수 있고, LG화학에도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가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 단가가요 전분기 대비 3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재련 사업 해가지고 지금 수직 계열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직 계열화가 얼마나 좋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마진도 좋아지게 하는 거고, 에코프로 BM의 마진도 다, 모든 그룹 계열사의 마진을 다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수직 계열화하는 거 언제부터 직접적으로 당장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2분기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거라 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에코프로 BM 외에
완성차 직납이라든지 다른 그 양극재 업체들한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작년에는 상당히 뭐 630억의 적자를 냈지만 올해 빠르면 한 2분기 안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는 경쟁자가 없다. 그리고 당장 탈중국화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2차전지 업황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면 주가가 가장 빨리 반영하는 거는 요런 쪽, 그 소위 말하는 탈중국 수혜 쪽, 여기에 가장 빠르게 반영될 거라고 봐서 저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에코프로 BM도 싸졌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말 공매도 재개가 2차전지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매도 관련돼서 사실은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NSDS 이거 굉장히 기대감을 되게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중앙 이 시스템으로 얘네가 받아야 되는 건데 금감원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실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보내주는 쪽에서 화면을 조작하면 의도적으로 조작하면 증권사는 완벽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 공매도 중단이 근본적으로 무차익 공매도 때문에 됐는데 무차익 공매도를 금감원의 NSDS 시스템에서는 99% 적발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해봐야지 알겠지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기간 투자자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와 개인 투자자 대주 서비스의 상환 기간이 같아졌어요. 원래 같지 않았거든요. 업그레이드는 됐습니다. 연장을 포함해서 전체 이제 공매도 대차 거래 기간조차도 12개월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증권사의 무차익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 좀 들어오면서 MSCI 시장 다시 신규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월 24일 기준으로 대차거래 잔액이 55조까지 늘어났거든요. 대차거래는 뭐냐?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차거래 잔고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두산 같은 경우가 지금 1년 동안 268% 상승했고 하나에어로가 184% 상승했고 네이처스에 156%, 삼천당 144%. 당연히 공매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2차전지는 그러면 공매도 타겟이 될 만큼 주가 상승을 나왔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뭐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대차장고 물량이 있겠죠? 그게 실제로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KRX 그 정보 데이터 시스템 거기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예를 들어 재개된다고 해도 2차전지 쪽에 업황에 미치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두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이처스, 삼천전자, 뭐 SKC 요쪽.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요새 관심 있게 보는 건 로봇인데 로봇도 공매도 타겟이 좀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2차전지 쪽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공매도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뭐 외국인의 의도적인 잔고 조작을 증권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그 개인하고의 어떤 동등한 조건들이 두 가지 이상 생기면서 첫 번째가 상환 기간 동일한 거, 그다음에 무차익 공매도 그 상환 기간, 그죠? 그다음에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그 과태료 조치 그런 부분,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그 가능성. 그래서 뭐 너무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 특히나 2차전지 쪽은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쪽보다는 이게 뭐 PBR 기준으로 막 3배가 넘는 종목들이 막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오면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보통 그 기준점은 PBR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조심하자.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주가 상승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진행된 금리 인하가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국내 주식시장을 주력하는 기업들은 수출주기 때문에 국내 금리 인하는 사실 국내 소비주들한테는 뭐 일부 긍정적일 수는 있겠는데 사실 미국 금리 인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하를 원래 3번 이상 하려고 했는데 지금 2번까지 한 번이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수출주가 위주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는 크게 영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향은 없는데 미국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만약에 그 대출을 내는 이자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 여력을 뭐 국내 주식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펀드에 좀 투자를 해서 그런 자금이 좀 들어오면 좀 주시장이 좋을 수 있겠는데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특별히 국내 금리 인하한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의 이유는 무엇이고 반등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단기간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많이 올랐고요. 생각보다 1월 달에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지만 돈 버는 거 전기차거든요. 폭스바겐의 ID4는 유럽에서 1월 달에 19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왜 전기차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돈 버는 게 전기차랑 ESS로 버니까 돈을 계속 전기차랑 ESS로 잘 벌어야지 뭐 스페이스 X도 더 키우고 그죠? 그리고 또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 자율주행도 더 많이 확대될 거 아닙니까? FSD도. 그런데 제일 돈 잘 버는 전기차 핵심 캐시카우를 일론 머스크가 약간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1월 달에 유럽에서 박살났죠. 물론 이건 모델 Y 주니퍼 신차가 나올 거를 대기하는 수요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엔 좀 타격이 커요.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아 EV3가 지금 신규 출시됐는데 5,792대를 팔았고요. 폭스바겐도 657%, 5,000대 넘게 팔았고 스코다 에냐크도 43% 증가했고 테슬라만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제 전기차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판매량에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지금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모두 감소세예요. 근데 심지어 머스크가 BYD랑 경쟁업체 스타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유럽 완성차 업체들 막 목숨 걸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정부 효율 그 부서 수장 되면서 본연의 이 전기차 사업보다는 계속 미디어에서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 자기 본업보다 이쪽 그 정부 관련된 일에 더 많은 이 초점을 맞추면서 굉장히 이 회사, 이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특히나 이 전기차 사업에 관련해서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정치 성향을 좀 강하게 드러내면서 반감이 커졌죠. 그래서 테슬라 이제 불매 운동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뭐 머스크 CEO 자체 본인 자체로의 활동 영역은 커진다고는 하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아직도 전기차 판매에 관심은 있을까? 머스크가 자동차 개발 생산 판매 관심을 잃은 것 같다. 과거에는 전기차 생산할 때 몇 달 또는 몇 년을 차량을 홍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실적 발표에서도 로봇 얘기 주로 했죠. 그죠? 에너지 얘기했죠. 신사업 얘기했죠. 인공위성 얘기했죠. 저가 차량 이거 엄청나게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모델 Q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전기차 관련돼서 위기 나올 때 현장 가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리더십을 보였다면 지금은 그냥 벌려놓은 사업 또는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머스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딴 데 지금 완전 그게 중심, 그게 아예 그냥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는 이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면 팽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무인 자율주행 FSD 이게 통과가 되냐 마냐, 그리고 내년에 로보택시 상용화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까지 감소하면서 그런 계속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테슬라도 그 트럼프 최대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당연히 조정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이제 전기차 경쟁력에 대한 돈을 버는 건 전기차에서 버니까 이런 어떤 이슈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가에는 계속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보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신청하는 FSD 관련돼서 이거 만약에 실패한다? 그럼 진짜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지금 또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좀 올라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그렇게 막 엄청 좋아질 만한 이슈가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은 일론 머스크의 전반적인 미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일 그거는 전기차 모멘텀보다는 전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공화당하고 민주당 쪽 중에 어디가 더 규제를 완화시킬 거냐라는 거에 트럼프 쪽에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면 엄청난 그 자율주행 자체가 당연히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폰과 피처폰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좀 게임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세계 탑티어니까 다른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개발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소위 말하는 뭐 구동 모델의 형태로 사서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트럼프 밑에 들어가서 자율주행 그것만 규제만 완화받아도 거기서 파생되는 이게 뭐 보험에 대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심지어 자동차 보험 진출했다고 하잖아요. 자동차 보험에 대한 데이터도 될 수 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 FSD에 대한 구동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확장성과 엄청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완전히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자율주행 그 들어가는 기술이랑 휴머노이드 들어가는 기술이랑 그거는 본질은 같거든요. AI 그 기술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런 측면으로 보면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전반적인 미래 계획은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의 뭐 세계 1등, 예. 그거를 가장 목표로 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의 경쟁 전망은 어떤가요? 경쟁이 진짜 심화될 것 같고요. 왜냐면 중국 전기차를 무시하지만 실제 중국 전기차 판매량 일단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BYD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 연간으로 전체 판매량 1등, 세계에서 1등을 했거든요. BYD가 2월 달에 지금 천신지안이라고 하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했어요. 근데 심지어 1,400만 원짜리 수준의 저가 모델에도 자율주행을 탑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기반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보조하는 시스템인데, 저가 모델에 도입했다는 게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선택권이 확장된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5천만 원 이상의 차종에, 물론 테슬라도 저가차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고가차 5천만 원 이상 자율주행이 적용된 차보다 65%에서 70% 가까이 싼 차에 BYD가 하니까 궁금해서라도 BYD의 이 자율주행 차를 많이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는 FSD가 추가 옵션으로만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데, BYD 같은 거는 그냥 기본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BYD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가 중국에선 더 빨라지겠죠. 그럼 상용화가 빨라지면 뭐죠?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한 차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빅데이터가 다 쌓이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가진 또 강력한 게 이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서 쌓인 엄청난 빅데이터인데, 지금 BYD도 엄청난 빅데이터가 테슬라 못지않게 쌓이는 거죠. 레벨 2가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자동하고, 레벨 3는 특정 조건에서만 내가 주행을 책임지는 조건부거든요. 근데 미국은 완전 핸들 놔도 되는 레벨 4 중심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BYD를 필두로 레벨 2, 오히려 대중화에 확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략 자체가 완전 차별화돼서 달라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트럼프 때문에 머스크가 트럼프에 붙어가지고 세계에서 자율주행 시장으로도 두 번째로 큰 게 중국인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돼서 승인받는데 불리하게 작용된다? 그 와중에 BYD는 계속 이 소위 말하는 저가차에도 쓰이는 천신지안이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상용한다? 그러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일단 쉽지 않다. 근데 자기네들 자구에서 엄청나게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BYD가 지금 유럽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BYD가 유럽에서도 1,500만 원짜리 차에서 테스트를 유럽에서도 막 하게 된다.
그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치명타인 거죠. 물론 기술의 포지셔닝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예. 그래서 중국이 심지어 지금 머스크와 테슬라를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으로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그 얘기는 BYD의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표현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 소위 말하는 BYD의 이 자율주행 기술? 이거는 테슬라한테 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려 전기차를 좀 등한시하면서 휴머노이드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진짜 로봇의 시대가 오는 게 좀 머지 않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휴머노이드 발전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상용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재미난 게 그 앞에 자율주행하고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는 AI 머신러닝 알고리즘 굉장히 동일한 형태의 알고리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개발하면 그 플랫폼이나 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옵티머스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잘 되는 게 옵티머스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복잡한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 객체인식, 의사결정, 운동제어 이 옵티머스 훈련에 자율주행 FSD에 쓰던 걸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카메라, 컴퓨팅 플랫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 휴머노이드 상용화에는 비용이 절감되죠. 왜냐면 어차피 자율주행에 개발하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밀란 코박이라는 테슬라 이 옵티머스 쪽 헤드도 옵티머스가 이제는 과거 신경망에 의존하는 것에서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조차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테슬라가 올해 원년이 될 거라고 밝혔고요. 작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올해 시범 생산 들어가는 게 1000대 이상이고요. 뭐 원래 목표는 생산 목표는 10,000대 이렇게 밝혔거든요. 25년도에. 수천 대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본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연 100만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체계가 완성되면 제조 비용은 3천만 원 미만까지 떨어질 거다. 2만 달러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4년 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에 대해 얘기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테슬라 채용 사이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인력 채용 공고가 70개 넘게가 올라왔답니다. 대부분 이 팔로알토, 텍사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네바다 다 이 지금 로봇 대량 생산을 추진하는 로봇의 그 소위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전진기지 이쪽에 인력 충원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고요. 당장은 이제 제조업이나 물류업 쪽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은 노동력을 대체하는 전 제조업 서비스 비즈니스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상당 부분 그럴 수밖에 없죠. 인구 고령화되는 문제도 있지만 인건비 자체가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동 관련돼서는 문제가 생기죠. 야근에 최근에 또 지금 삼성전자 포함된 반도체 52시간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 그죠?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그 로봇 도입하면 싹 다 없어지는 거죠.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현대차, 일본 도요타 이런 쪽에도 완성차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뛰어든 이유가 자동차가 전체 시장 규모에서 에너지 시장 다음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이 자동차 생산 자체가 육체 강도가 너무 세고 지금도 예를 들어 그 3교대로 밤에 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잖아요. 근데 반복적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 환경이. 근데 당장 이 로보틱스 도입되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생산 작업 공정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나 기존 산업용 로봇은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을 위한 어떤 포지셔닝을 또 별도 구축해야 되는데 인간이랑 똑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상당히 편리한 거죠. 그냥 기존 생산 라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서비스용 협동 로봇이 하는 거 당연히 대처하고요. 특정 기능별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장 가는데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누가 가장 잘하는 현재로서는 탑티어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결국 옵티머스 가지고
10조 달러 이상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10조면 1경 4,605조거든요. 얼마 전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10경 6,455조까지 커진다고 밝힌 또 글로벌 IB의 또 레포트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2050년 되면 6,27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로도 엄청나게 긍정적이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과도 연관된 부분, 그 다음에 테슬라의 자체 전기차라든지 ESS 저장 장치라든지 다양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제조업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될 수 있다면 테슬라 전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마진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저가형 모델의 출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가 지금 모델 2 하이랜드가 있고 모델 Y 주니퍼가 있는데, 일단 모델 Y 주니퍼가 중국에서 3월달 요번 달에 이제 나오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나오는데,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데 상당히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테슬라가 아까 1월달 그 판매 데이터 너무 안 좋았는데, 왜냐면 신규 모델을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2년 또는 빠르면 뭐 1년 6개월 안에도 계속 신규 모델이 나오는데 신규 모델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탑티어인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도 탑티어고. 그런데 타고는 싶은데 가격이 비싸서 못 탔던 거죠. 근데 이제 저가형 모델 Y 주니퍼라든지 또 앞으로 나올 모델 2 하이랜드인지 모델 Q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저가차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탑티어인 그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전기차 저가차가 더 많이 팔려서 그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또 그러면 아까 BYD가 굉장히 강력한 위협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벌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비싼 차들로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5천만 원대, 뭐 8천만 원대, 1억 차종에서만 했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전기차 저가차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G엔솔 수혜를 볼 거고요. LG엔솔 수혜 보면 그 밑단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항이나 그죠? LNF 같은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 저가 팔리는 거는 전기차 자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팔리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재밌고 오래오래 하시려면 저는 공부하는 거 중간 과정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공부만 해서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해서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주나 10주라도 사서 내가 발을 담그셔야지 더 나한테 절실하게 와닿거든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이셔야 돼요. 엄청 긍정적이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어떻게든 남탓 핑계거리 찾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시고요. 네 번째는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너무 어렵죠.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회사가 펀더멘탈,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지, 그 회사가 어떤 재무 구조는 탄탄한지, 그리고 그 회사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 회사가 그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 시장 점유율은 뭐 몇 등인지, 그런 펀더멘탈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은 로봇 시장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도 쓰이고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쓰이고 2차전지 제조업체에도 쓰이고 로봇은 모든 심지어 서비스 그냥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산업의 확장성이 엄청 크구나. 그런 글로벌 모멘텀. 그다음에 제일 먼저 펀더멘털 보시고 두 번째 모멘텀 보시고 세 번째가 이거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네 번째가 당연히 외국인 기관도 어떤 소위 말하는 가격의 흐름이 우상향인지 정배열인지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의 어떤 위치, 그 네 가지.
펀더멘탈, 모멘텀,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 요 네 가지가 다 만족하는 기업만 사시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재밌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돈을 버시면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시면 마음이 진짜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30% 수익 났는데 50% 갈까 말까 막 고민되시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절반 이상 딱 수익 실현하시면 마음이 진짜 편해지고 새로운 기회를 노리실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해보시고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를 실제 한 주라도 사서 한 주, 주주 운동 대기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러기엔 또 전체 주식시장도 중요한데 올해 한국 시장은 저는 물론 중간에 확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확 빠지면 그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 포지션을 막 한국 거 다 팔고 미국 다 넘어갔는데 그거 조금 줄여서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 좀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 모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